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신 장비 분야의 숨은 강자, 솔리드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솔리드라는 기업이 2026년에 맞이할 빅사이클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지배구조라는 내부의 아킬레스건을 함께 다루고 있거든요. 뭐랄까, 미래를 향한 로켓에 올라탔는데 그 로켓의 설계도 일부가 외부에 노출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와, 시작부터 긴장감이 넘치네요.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과 과거의 실패가 남긴 경영권 리스크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라니.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변곡점에 선 기업, 솔리드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사실 솔리드라는 이름이 일반 대중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강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진 회사인가요? 아마 청취자께서도 솔리드의 기술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대형 쇼핑몰이나 지하철 깊은 곳에서도 스마트폰이 끊김없이 잘 터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늘 잘 터지니까요. 그게 바로 솔리드의 핵심 기술인 분산 안테나 시스템, 즉 DAS, 다스 덕분입니다. 이 분야에서 무려 세계 3위, 시장 점유율도 한 15.1%를 차지하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죠. 아하, 그래서 콘서트장이나 야구장처럼 사람이 빽빽하게 모인 곳에서도 데이터가 그나마 터지는 거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통신 환경을 책임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5G 시대가 되면서 이 기술이 더 중요해졌다는 대목이 있던데 이건 좀 의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전파도 더 강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5G의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5G 전파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아주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데요. 네. 이 전파가 직진성은 엄청나게 강하지만 마치 F1 경주차처럼 코너링에는 약한 특성이 있어요. 벽이나 건물 같은 장애물만 만나면 힘을 못 쓰고 신호가 또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장애물 통과 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군요. 기술이 발전했는데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좀 감이 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으로만 들어가면 먹통이 되기 십상이라 건물 내부나 지하 공간 곳곳에 작은 안테나를 촘촘하게 설치해서 음영 지역을 없애주는 솔리드의 DAS 솔루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아, 북미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 AT&T가 이 회사의 핵심 고객사라는 점만 봐도 그 기술력을 짐작할 수 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오픈랜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보고서에서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요즘 유행하는 오픈런의 오타인가 싶었어요. 이게 대체 뭐길래 솔리드의 2026년 빅사이클을 이끌 핵심이라고 하는 건가요? 재미있는 지적이시네요. 오플랜은 통신 장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요, 노키아나 에릭슨 같은 특정 거대 기업의 장비로 통신망을 구축하면 다른 회사 장비는 호환이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계속 그 회사 제품만 써야 했거든요. 일종의 종속 관계였죠. 그런데 오플랜은 이걸 완전히 깨버립니다. 아, 어떻게 깨는 거죠? 마치 레고 블럭처럼 소프트웨어는 A사, 안테나는 B사, 기지국 장비는 C사 제품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최적의 통신망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개방형 기술 표준이에요. 아, 통신 장비 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같은 거군요. 특정 하드웨어 제조사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솔리드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2020년까지 자사 무선 트래픽의 70%를 이 오픈랜으로 전원하겠다고 폭판 선언을 했거든요. 70%나요? 네. 솔리드는 이미 이 분야에서 미국 연방정부 과제에 선정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선두주자 중 하나입니다. 연평균 42%씩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데 가장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죠. 오픈랜만 해도 대단한데 보고서를 넘겨보니 솔리드의 야심은 통신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 다윈 프릭션이라는 회사를 100억 원에 인수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통신장비 회사가 갑자기 항공기 브레이크 부품 회사를 인수한다니 이건 좀 뜬금없게 들리는데요. 청취자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초기에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한소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어떤 건가요? 혹시 기존 주주들이 제2의 펜텍 사태 아니냐며 우려하진 않았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룰 지배구조 리스크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일단 다윈 프릭션 인수의 첫 번째 의미는 안정성 확보입니다. 안정성이요? 네. 통신장비 사업은 통신사들의 투자 계획에 따라 실적이 크게 출렁이는 소위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거든요. 반면 다윈 프릭션이 만드는 전차나 항공기 브레이크 같은 방산 부품은 국방 계획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발생합니다. 변동성 큰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더해주는 든든한 단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보험 같은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바로 시너지 창출입니다. 솔리드에게는 이미 솔리드 윈텍이라는 군용 통신 장비를 만드는 자회사가 있었어요. 아, 네. 여기에 다윈 프릭션이 가진 정밀기계, 소재 기술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 통신과 기계 기술이 융합된 종합 방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2026년부터 다윈 프릭션의 연매출 약 200억 원이 연결 실적에 더해지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요. 통신, 방산을 넘어 이제는 우주로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더군요. 6G 위성통신 국책화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이건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3,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의 미래통신 기술 로드맵을 그리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와, 솔리드는 여기서 위성과 지상을 연결하는 저궤도 위성 통신 단말국의 핵심 기술 개발을 주도하게 됩니다. 핵심 기술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보고서에 빔포밍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던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빔포밍은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일반 전구가 빛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방식이라면 빔포밍은 레이저 포인터처럼 전파를 원하는 단말기에만 정확하게 조준해서 집중적으로 쏴주는 기술입니다. 아, 필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집중한 거군요. 맞습니다.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통신 간섭도 줄어들어 훨씬 안정적이고 빠른 통신이 가능해지죠. 앞으로 도심 항공교통, UAM이나 자율주행 선박 시대가 오면 하늘과 바다, 땅을 모두 연결하는 입체 통신망이 필수적인데 솔리드가 바로 그 통신망의 심장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오픈랜, 방산, 우주까지 정말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보고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아주 근본적인 약점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리스크 말이죠. 네, 바로 지배구조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배를 만들어도 선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면 그 항해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자인 정준 대표의 지분율이 고작 8.4%에 불과합니다.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쳐도 10.5% 수준이에요. 10.5%요? 그 정도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건가요? 10년 전에는 지분율이 18.39%로 지금의 2배 가까이 됐었다고 하던데요? 보고서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2015년의 한 사건, 바로 펜텍 인수에서 찾고 있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아마 스카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했던 스마트폰 명가 펜텍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럼요. 솔리드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이 펜텍을 500억 원에 인수하는 야심찬 도전을 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결국 2017년에 단돈 1,000만 원의 회사를 다시 매각해야 했죠. 500억 원에 사서 1,000만 원에 팔았다니 그 과정에서 생긴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면서 지분이 희석될 수밖에 없었겠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환사채,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채권과 신주들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주식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펜텍 인수라는 한 번의 야심찬 베팅이 실패하면서 그 상처가 10년이 지난 지금 경영권 위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군요. 지금 소액주주 비율이 88%가 넘는다고 하니 이론적으로는 적대적 M&A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전략적 실패가 지배구조 약화라는 현재의 발목 잡는 족쇄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 점이 솔리드의 빛나는 미래 전망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 그럼 경영진도 이 아슬아슬한 지분 구조를 모르지 않을 텐데요. 이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경영진도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아주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요? 네,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벌어들인 연결 단기 순이익의 15% 내외를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금 배당은 주주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는 것이고 특히 자사주 소각이라는 대목이 중요해 보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경영권 방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죠.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 주식수가 줄어드니 기존 주주 한 명이 가진 주식의 가치, 즉 지분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특히 대주주의 지분율 상승 효과가 크겠죠. 둘째,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주식 물량 자체가 줄어드니 적대적 세력이 M&A를 위해 지분을 대량으로 확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와,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주주들에게는 주가 부양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동시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더 높게 쌓는 말 그대로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권 방어라는 두 머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묘수군요.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절박한 생존 전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회사의 현 상황에서 꺼내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칼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리드는 2025년까지는 펜텍 사태의 후유증과 통신사들의 투자 지연 등으로 다소 부진한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5G를 넘어 오픈랜이라는 거대한 통신 빅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인수한 방산 자회사 다윈프릭션의 실적이 더해지며 시너지를 내고 여기에 6G 위성통신이라는 미래 모멘텀까지 결합되면서 역대급 실적이 기대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2026년 영업이익을 492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12,000원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한 지배구조 리스크라는 뚜렷한 약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무엇보다 2026년에 다가올 사업적 기회의 파도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리드에 대한 자료들을 깊이 파고 들어보니 한 기업의 과거 실패가 어떻게 현재의 리스크로 남았는지 그리고 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의 기회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통신 산업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면서 동시에 방산과 우주라는 새로운 돛을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그 항해의 성패는 지배구조라는 보이지 않는 암초를 얼마나 현명하게 피해 가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보고서는 2026년을 솔리드의 이익 폭발의 해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기업의 진짜 승부는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이 아니라 어쩌면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는 뛰어난 사업 전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안정적인 지배 구조. 과연 둘 중 무엇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열쇠일까요?